맞습니다. 뭐 사정이 있어서 한 두 주 정도 안 하다가 보니까 전혀 새로운 책 보는 것 같은 느낌이 좀 듭니다. 예. 자, 이 책으로 75페이지, 76페이지, 75페이지부터 들어갑니다. 책이 판본이 조금 달라서 그러죠? 두 번째 밤. 네. 여기 두 번째 밤 제목이 모든 고민은 인간관계에서 비롯된다. 사람이 혼자 살 수 없잖아요, 그죠? 혼자 살 수만 있으면 별로 고민들이 안 생길 가능성이 큽니다. 그죠? 근데 혼자 살지 않고 같이 살게 되면 왜 고민거리가 생길까라는 부분 한번 생각해 볼 만한 부분이거든요. 이게 사람이라는 게 사람들은 다 자기 생각을 해요. 자기 판단도 하고 자기 생각도 하고 어떤 결정을 내릴 때 자기 안에서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뭐 어떤 결정을 내리든지 자기 안에서는 다 이유가 있는데 사람은 보통은 이렇게 생각해요. 나랑 같이 살고 있는 사람이나 나와 상대하는 사람들도 자기와 같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이렇게 생각을 했고 내 안에는 그렇게 결정을 내렸고 난 이게 옳다고 생각하는데 그 안에는 어떻게든 그 자기 내부에서는 합리적인 어떤 과정을 거쳐갖고 그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나도 사람이고 나랑 같이 있는 사람 또는 나랑 상대하는 그 사람도 사람인데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과 같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머릿속 또는 그 사람이 내리는 판단의 이 과정들 같은 것들이 다 틀려요. 근데 그 틀린 걸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사람들이 뭐 텔레파시나 뭐 이런 게 있어서 그 사람들 내부에 들어가서 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고 왜 나랑 생각이 다른 어떤 결정을 하고 판단을 하는지 이렇게 쳐다볼 수 있고 바라볼 수만 있으면 갈등이 생기지 않을 겁니다. 많은 부분에서. 아, 저 사람은 저래서 저런 결정을 나랑 다른 결정을 내렸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보통이 아니죠. 다른 사람은 알 수가 없잖아요. 근데 기본적으로는 사람은 같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이렇게 결정을 내렸으면 나는 충분히 합리적으로 생각을 해서 이렇게 결정을 내린다. 이런 식대로 일을 처리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교감이 힘든 거죠. 그래서 갈등이 생겨요. 한마디로 생각하면 다른 사람이 다 나라고 생각한다, 내가. 그게,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게 한편으로는 자기 자신을 이끌어가는 힘이기는 한데, 자기 안에서 합리적인 어떤 결정을 내리는 거니까 자기 자신을 이끌어가는 힘이기는 한데, 이게 사람이 2명 이상이 되면 그 부분들이 이게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소통이 되기가 힘들죠. 살아왔던 경험도 틀리고요. 그 사람의 어떤 생각의 이 단계나 아니면 그 과정들 자체가 달라질 수 있으니까. 그러면 어떤 부분에서 나는 이런 의도를 가지고 어떤 말을 던졌는데 저 사람은 그 의도가 충분히 반영이 안 된 상태에서 반응을 해오죠. 그러면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이 두 번째 장의 제목이 그겁니다. 모든 고민은 인간관계에서 비롯된다. 사람이 혼자 살 수만 있으면 가능하죠. 그래서 나이가 조금씩 들어가면서 사람들이 이 인간관계의 폭을 좁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어쩌면 좁힐 수밖에 없게 되는 것 같아요. 좁히는 게 나쁘다, 좋다, 가치 판단은 못 내리는 것 같고요. 그게 활력을 잃게 만드는 여지는 있죠. 그러니까
인간관계의 폭을 줄인다는 게 자기 안에서 자기가 활력을 자기 안에서 만들어내기만 하면 사람은 다른 사람 필요 없어요. 인간관계가 줄어드는 대신에 자기 안에서 자기 활력을 만들어내는 게 오히려 더 관건이 되는 거예요. 나이가 들어가면 갈수록 그런 부분들. 근데 아무리 인간관계를 줄여도 줄일 수 없는 관계들 있잖아요. 가족관계. 근데 가족관계 같은 경우에는 다른 관계보다 갈등이 생겼을 때 풀기가 몇 배로 힘들어요. 그 접촉이 굉장히 친밀해지면 질수록 그 관계에서 생겨나는 문제나 이런 것들의 그 깊이가 훨씬 깊어가지고 그것도 결국은 소통이 되지 않아서인데 또 사람이 다 소통하고 살 수 없잖아요. 소통이 안 되는 거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어떻게 보면 본질적인 한계거든요. 내가 다른 사람 머릿속에 들어가서 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끊임없이 이렇게 그걸 하면서 살 수가 없거든요. 자기 하나 챙기기도 힘들고 자기 안에서 자기의 그걸 이렇게 뭐 만들어가는 것도 힘든 과정이니까 자기가 힘이 센 기간 또는 젊었을 때는 그런 그 갈등이나 이런 것도 차고 나가죠. 차고 나가서 뭐 힘듦이 좀 적어질 수가 있는데 사람들이 나이가 점점 들어가서 자기 안에 동력을 만들지 못하면 그런 것 때문에 더 힘들어해요. 그런 부분들. 제목 자체가 여기서 이제 사회 관계라고 하는 그것에 이제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니까 아마 이 말이 맞을 거예요. 그죠? 아니, 보신 말이, 그러니까 모든 고민은 인간관계에서 비롯된다. 다른 사람이랑,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알 수가 없어서 그 사람의 마음을 알 수가 없어서 생각을 알 수가 없어서 그 감정이 어떤지 알 수 없어서 고민이 생긴다. 오해에서 많이 생기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렇죠. 반대로 그냥 뭐 일종의 아주 어떤 가정을 해보죠. 사람이 완전히 진화돼가지고 소통에 만장 소통이 가능한 상대방을 그냥 보고만 있어도 말 안 하지 않아도 텔레파시 통해서 그럴 때 그게 과연 또 행복할까? 그건 뭐 그 상태에 돼 보지 않으면 알 수가 없긴 한데 저는 글쎄 내 감정이 다 뭐 알려지고 내 생각도 알고 뭐 거기서 어떤 소통이라는 그런 걸 문제가 안 생기고 뭐 좋을 수 있는 면도 있을지 모르지만 나라는 내 존재 자체에 대해서 내 독립성, 독자성 이것이 침해당하는 그런 것이 생기지 않을까. 그에 대한 어떤 자유롭지 못함. 그러니까 완전한 하나의 남이 아니게 되는 그런 상황이라서 나라는 존재 자체가 없어질 것 같아요. 그게 또 행복할까? 차라리 서로 소통이 안 되는 이 상태가 어떤 면에서는 나를 더 지킬 수 있고 나의 독립성, 독자성을, 주체성을 세울 수 있는 그런 조건이 아닐까. 그래서 이것 자체가 더 오히려 행복할 수도 있겠다. 아니, 그 안에서 갈등이 생기는 부분들을 적절하게 조절만 하면 그게 굉장히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아까처럼 텔레파시나 이런 거에 대해서 전체 집단이 생각을 공유하게 되면 제가 볼 때는 발전이라고 하는 게 거의 불가능해져. 그러니까 사람이 달라야, 생각이 틀려야, 생각이 틀려야 다른 생각들도 나오고, 어떤 사건이나 사물이나 어떤 문제를 볼 때 그 문제, 사건, 이런 것들을 보는 시각들이 달라지면, 내가 보지 못하는 걸 다른 사람도 볼 수 있고, 그런 형태가 우리가 사회를 만들어가고 할 때 이 발전의 어떤 더 다른 어떤 형태로 가는 어떤 동력이 될 수가 있거든요. 다 머릿속에서 다 이게
그게 돼버리면 불만 같은 게 소위 말하는 개인적인 불만 이런 것들이 없어져 버리게 될 가능성이 크지 않아요? 그럴 것 같아요. 예. 개인적인 불만은 사실 결여 만족하지 못함에서 나오거든요. 만족하지 못하는 게 있어야 사람은 그 만족하지 못하는 부분을 채우기 위해서 머리도 돌리고 발걸음을 한번 몸도 좀 더 쓰고 이렇게 해서 조금씩 나아지는 건데 신이 만약에 있다면 우리 인간의 상태를 이렇게 다른 사람이 자기 입으로 자기의 자기 표정이나 이런 걸로 자기를 드러내기 이전에는 보지 못하게 만든 것도 일종의 이 집단의 생존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그런 장치가 아닐까 하는 생각은 듭니다. 그 생존과도 연관돼 있긴 하죠. 그래서 그러니까 그 모든 고민이 인간관계에서 비롯된다는 이것 자체가 어떤 면에서는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냥 이거 말을 바꾸면 여기는 지금 고민이라고 하는 그 부분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고 인간이 가지게 되는 즐거움이라는 거 대부분도 관계에서 만들어진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서로 소통이 안 되기 때문에. 네. 인간이 만든 모든 것들은 인간이 사회적 동물이라고 할 때 그게 부정적인 게 아니잖아요. 그죠? 이게 여기 지금 말하는 이야기가 인간은 사회적인 동물이에요. 그러니까 고립되어서 떨어져서 단독으로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걸 그걸 깔고 있고 그러다 보니 여기 이제 이 사람 자체가 정신의학 쪽에 관심을 갖고 있는 심리학자잖아요. 그러니까 정신적인 문제를 겪는 사람들을 많이 만났고 그 사람들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그 정신적인 어려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문제라고 하는 것도 근본적으로 보면 인간이 사회적 동물, 그러니까 사람들과 맺는 인간관계에서 생겨나는 상처나 인간관계에서 발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들 때문에 그런 어떤 어려움을 겪는 것이다라는 거죠. 거기에 초점이 맞춰서 있어서 그렇지 인간이 사회를 이루고 관계를 맺고 살지 않으면 잃는 게 훨씬 더 많죠. 그 관계 내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게 여기 고민을 이야기하는 게 한 10이라면 그 관계를 맺기 때문에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좋은 점들은 아마 90 정도 될 겁니다. 그죠? 그런 부분에 초점을 좀 맞추고 생각을 해보시고요. 처음 들어가면 이제 인간은 관계 속에서 그런 어떤 문제들이 생겨나는데 그 관계의 핵심은 자기 자신이잖아요. 그 관계 속에서 상처를 입거나 뭐 어떤 관계 내에서 내가 어떤 사람에게 반응을 했을 때 그 사람이 대응해 오는 방법 이런 것들 때문에 상처를 입게 되는데 그 상처를 입게 되는 것도 자기 자신이죠. 아무리 관계를 맺는다 할지라도 자기라고 하는 게 가장 중요한 측면입니다. 그래서 그 상처를 입게 되면 자기가 자기를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왜곡될 수 있어요. 뭘 하나 했는데 인정을 못 받았어. 또는 이렇게 나는 예를 들어서 뭔가를 만들었는데 맨날 핀잔이나 듣고 이러면 내가 하는 행위 자체는 굉장히 좋은 의도에서 출발을 했지만 그런 반응들 때문에 스스로 나 자신에 대한 평가를 내릴 때 내가 나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시각 반응들 때문에 그걸 가지고 자기를 평가하는 그런 상태가 되어버릴 가능성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난 이렇게 예를 써서 했는데 저 사람들이 저렇게 반응하는 걸 보면 난 제대로 못하나 봐. 난 할 줄 아는 게 없는가 보다. 그런 식으로 판단을 내리게 되는 거죠. 내 혼자 산다면 내가 어떤 식으로 일을 하고 어떤 식으로 풀어가고 전적으로 나한테 달린 거이겠지만 근데 같이 사람들하고 있다 보면 저 사람들의 반응에 따라 내가 거기에 딸려 들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그러면 사람이 위축되잖아요. 그죠?
위축되면 자기를 비하하게 되는 그런 상황에 오게 됩니다. 그게 이제 일종의 이제 정신적인 그 문제를 겪게 되는 사람들의 대부분의 경우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끊임없이 다른 사람의 시선에 대해서 민감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저 버스 같은 거 타도 전부 다 나만 쳐다보고 있는 것 같고, 그런 게 이제 그런 데에서 출발을 하거든요. 그 상황하고 연결시켜서 처음 들어가는 부분을 좀 보죠. 제가 윗부분은 그냥 읽을 거고요. 이제 본문 들어가서는 두 분 이렇게 읽어주시면 됩니다. 청년은 약속대로 정확히 일주일 후에 철학자의 서재를 방문했다. 사실은 2, 3일 후에라도 쳐들어가고 싶은 심정이었다. 생각을 거듭하는 동안에 청년의 열심은 확신으로 변했다. 즉, 목적론은 외변이고 트라우마는 확실히 존재한다. 인간은 과거를 잊을 수 없거니와 과거에서 해방될 수 없다. 오늘이야말로 괴짜 철학자의 지론을 깨트리고 모든 논란을 종지부 찍으리라. 이렇게 이제 각오를 하고 다시 찾아왔습니다. 첫 번째, 왜 자기 자신을 싫어하는가? 가보죠. 두 분 하실까요, 먼저? 부모님, 그날 이후 머리를 식히고 이리저리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지만 역시 저는 선생님의 지론에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어디에 문을 줬는가? 이를테면 저는 며칠 전에 저 자신을 싫어한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단점밖에 보이지 않고 좋아할 이유가 없으니까요. 하지만 당연히 저도 저 자신을 좋아하고 싶습니다. 선생님은 무엇이든 목적으로 설명하시려고 하지만 대체 어떤 목적이 있어서, 다시 말해 어떤 이익이 있어서 저 자신을 싫어한다는 말입니까? 스스로를 싫어해봤자 얻을 게 없는데요. 과연 그렇군. 자네는 스스로 장점 따위는 없다고 느끼는군. 단점밖에 없다고 느끼고 있어. 사실이 어떻든 간에 스스로 그렇게 느끼는 거지. 요컨대 자기 평가가 현저히 낮네. 문제는 왜 그렇게 비굴하게 느끼고 있느냐, 왜 스스로를 낮게 평가하고 있느냐 하는 걸세. 실제로 제게 장점이 없기 때문이죠. 그렇지 않네. 단점만 눈에 들어오는 것은 자네가 나 자신을 좋아하지 말자라고 결심했기 때문이야. 자신을 좋아하지 않겠다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장점을 보지 않고 단점에만 주목하는 걸세. 먼저 그 점을 이해해야 하네. 나 자신을 좋아하지 말자고 결심했다고요? 그래, 자기 자신을 좋아하지 않는 것이 자네에게는 선인 셈이지. 대체 왜요? 무엇을 위해서요? 그 부분은 스스로 생각하는 편이 좋을지도 모르겠군. 자네는 자신에게 어떤 단점이 있다고 생각하는가? 선생님도 벌써 눈치채셨을 거예요. 먼저 성격을 꼽을 수 있죠. 자신감이 없고 매사에 비관적입니다. 게다가 자의식 과잉이라서 남의 시선을 지나치게 의식합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행동하지 못하고 어딘가 연극적으로 말하고 행동하죠. 성격뿐 아니라 얼굴과 체격도 마음에 드는 게 없네요. 그렇게 단점을 말하고 나면 기분이 어떤가? 정말 잔인한 분이로군요. 그야 기분이 좋지는 않죠. 뭐 저처럼 성격 있고 있는 남자하고 살고 싶은 사람은 없을 겁니다. 저도 제 주변에 이렇게 비굴하고 성가신 남자가 있다면 사양하겠습니다. 그래, 슬슬 결론이 보이니. 무슨 말씀이세요? 자신의 얘기라서 이해하기 어렵다면 다른 사람의 예를 들어보지. 나는 이 서재에서 간단한 상담도 하고 있네. 벌써 몇 년 전이 일인데 한 여학생이 찾아왔었지 아마. 마침 자네가 앉은 그 의자에 앉았다네. 그 여학생의 고민은 정면 공포증이었네. 사람들 앞에 나서면 얼굴이 빨개진다면서 무슨 수를 써서라도 정면 공포증을 고치고 싶다고 했지. 그래서 내가 물었네. 만약 정면 공포증이 나으면 무엇을 하고 싶지? 그러자 여학생은 사귀고 싶은 남자가 있다고 털어놓았네. 나 몰래 짝사랑 중인 남자가 있는데 아직 마음을 털어놓지 못했다고. 정면 공포증이 나으면 바로 그에게 고백하고 사귀고 싶다고 했네. 유후, 좋은데요.
지극히 여학생다운 상담이지 않습니까? 마음에 든 남자에게 고백하려고 정면 공포증을 고친다니. 정말 그럴까? 내 견해는 다르다네. 그 여학생은 왜 정면 공포증에 걸린 것일까? 왜 정면 공포증이 낫지 않는 걸까? 그것은 여학생이 얼굴이 붉어지는 증상을 필요로 하기 때문일세. 아니 무슨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 여학생은 고치고 싶다고 말했다면서요. 그 여학생에게 가장 두려운 것, 가장 피하고 싶은 것이 뭐라고 생각하나? 물론 그 남자에게 차이는 걸세. 시련으로 인해 나의 존재와 가능성을 모조리 부정당하는 것. 사춘기의 시련에서 그런 측면이 강하게 있으니까. 그런데 정면 공포증을 앓는 한 그 여학생은 내가 그 남자와 사귀지 못하는 것은 정면 공포증 때문이야 라고 할 수 있어. 고백할 용기를 내지 않아도 되고 설령 차인다 해도 스스로를 납득시킬 수 있지. 마침내는 만약 정면 공포증이 나으면 나도 라는 가능성 속에서 살 수 있다네. 그러면 고백하지 못하는 자신에 대한 핑계로 혹은 그 남자에게 차 있을 때의 보험으로 정면 공포증에 걸렸다는 건가요? 단적으로 말하자면 그렇지. 재밌군요. 흥미로운 해석이에요. 하지만 말이죠. 설령 그렇다고 한들 뾰족한 수가 없지 않습니까? 어차피 그 여학생은 정면 공포증을 풀려라고 실제로도 정면 공포증으로 고생하고 있잖아요. 그 고민은 영원히 끝나지 않아요. 그래서 나는 여학생과 이런 얘기를 나눴네. 정면 공포증쯤이야 간단히 고칠 수 있지. 정말요? 하지만 나는 고쳐주지 않을 거란다. 왜요? 넌 정면 공포증 때문에 너 자신과 세상에 대한 불만, 뜻대로 되지 않는 인생을 납득할 수 있어. 모든 걸 정면 공포증 탓으로 돌리면서. 설마요. 만약 내가 정면 공포증을 고쳐주어도 현실이 달라지지 않으면 너는 어떻게 할까? 아마 너는 이곳에 다시 찾아와 정면 공포증에 돌을 걸리게 해주세요 라고 때를 쓰지. 그것은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상담이야. 이건 그 여학생에게만 해당되는 얘기가 아닐세. 수험생은 시험에 합격하면 잠입빈 인생이 펼쳐질 것이라고 기대하고, 회사원은 직업을 바꾸면 만사가 술술 풀릴 것이라고 기대하지. 하지만 막상 바라던 것이 이루어져도 상황이 뭐 하나 달라지지 않은 것을 흔히 볼 수 있다네. 그렇죠. 정면 공포증을 고치고 싶다는 환자가 나타났을 때 카운슬러는 그 증상을 고쳐서는 안 되네. 그러면 스스로 다시 일어서기가 힘들어지거든. 아들러 심리학의 관점에서는 그렇게 본다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되나요? 고민을 듣고도 그대로 방치하는 겁니까? 그 여학생은 자신감이 없었네. 이대로 고백했다가는 차일 게 틀림없어. 그러면 점점 자신을 잃고 상처받게 될 거야 하는 공포심이 있었어. 그래서 정면 공포증이라는 증상을 만들어낸 걸세. 이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란 일단 지금의 나를 받아들이고 결과가 어떻든지 간에 앞으로 나아갈 용기를 갖게 하는 것이라네. 이러한 접근 방식을 아들러 심리학에서는 용기 부여라고 하지. 용기 부여요? 그래, 그 핵심 내용에 관해서는 논의가 좀 더 진행되고 나서 체계적으로 설명하도록 하지. 지금은 그런 단계가 아닐세. 설명만 제대로 해주신다면 언제든 상관없습니다. 용기 부여라는 말 기억해두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여학생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친구들과 어울리며 그 남자와도 놀러갈 기회가 생겼고 나중에 그 남자로부터 사귀고 싶다는 고백을 받았다고 하더군. 물론 그 여학생이 다시 이 서재에 찾아오는 일은 없었네. 그 후로 정면 공포증이 어떻게 되었는지는 나도 몰라. 다만 아마도 더 이상 필요하지 않았겠지? 어디까지나 필요로 하지 않았다는 말씀이군요. 그렇지. 그렇다면 그 여학생에 관한 일화를 바탕으로 자네의 문제를 생각해보세요. 자네는 단점만 보여서 좀채 자신을 좋아할 수 없다고 했어. 그리고 이렇게 말했지. 이렇게 성격이 꼬인 남자하고 사귀고 싶은 사람은 없을 겁니다. 라고. 이제는 알았겠지? 왜 자네가 자기 자신을 싫어하는지. 왜 단점에만 집중하며 스스로를 좋아하지 않게 되었는지. 그것은 자네가 남에게 미움을 사고 인간관계 속에서 상처받는 것을 지나치게 두려워하기 때문일세. 무슨 뜻인가요? 정면 공포증에 걸린 여학생이 좋아하는 남자에게 차이는 것을 두려워하듯 자네는 남에게 부정당하는 것을 두려워하네. 누군가에게 무시당하고 거절당하고 마음에 깊은 상처를 입는 것을 무서워하지. 그런 상황에 휘말리느니 처음부터 아무와도 관계를 맺지 않는 편이 낫다고 생각하는 걸세. 즉 자네의 목적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상처받지 않는 것이라네. 할 말이 없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그 목적을 이룰 수 있을까? 답은 간단해. 자신이 단점을 찾아내서 스스로를 미워하고 인간관계에 발을 들여놓지 않으면 되네. 그렇게 자신이 껍데기 안에 틀어박혀 있으면 누구와도 관계를 맺지 않아도 되고 남에게 거절을 당했을 때도 이유를 댈 수 있지. 나는 이런 단점이 있어 거절당했다고. 이런 단점만 없으면 나도 사랑받을 수 있다고. 보기 좋게 간판하는 거. 그렇게 얼렁뚱땅 넘어가려고 해서는 안 되네. 단점으로 똘똘 뭉친 이런 나로 사는 것은 자네에게는 그 무언가도 바꿀 수 없는 섬, 즉 득이 되는 셈이지. 에이, 이런 세디스트. 선생님은 정말 악마 같은 분이세요. 인정하고 싶지만 말씀대로입니다. 인정하는 것은 훌륭한 태도일세. 하지만 잊지 말게. 인간관계에서 상처받지 않는 것은 기본적으로 불가능해. 인간관계에 발을 들여놓으면 크든 작든 상처를 받게 되어 있고 자네 역시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게 되지. 아들러는 말했네. 고민을 없애려면 우주 공간에서 그저 홀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 하지만 그것은 불가능하지. 예. 이 책 제목이 뭡니까? 미움받은 용기. 어떻게 보면 여기에서 이 책 제목을 유추할 수가 있죠. 그죠? 그런 부분. 근데 공감받는 그리고 여기 지금 뭐 정면 공포증이라는 어떤 그 증상을 갖고 나왔는데 그건 여기서 말하는 정면 공포증은 일종의 정신적인 상처라고 보는 겁니다. 그죠? 예. 그러니까 정신적인 상처에서부터 오는 거고 이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이 내용을 자세히 보면 정면 공포증 자체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죠. 사실은. 그죠? 정신적인 문제라고 하는 것 자체도 그게 문제가 되지 않은 상황에 접어들어버리면 그 공포증이 있느냐 없느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혹시 이해가 되십니까? 자기가 갖고 있는 자기가 결함이라고 생각하는 어떤 부분들이 그게 그 자기가 바라는 부분을 이루는데 걸림돌이 되지 않는 상황을 딱 들어가 버리면 그 문제는 자기만이 생각했던 문제가 되어버리는 거죠.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심리적인 문제 이런 것들은 대부분 그렇습니다. 자기 안에서 자기가 자기를 힘들게 하는 요소들이 굉장히 강한 겁니다. 어떤 부분에서 어려운 그거일 수 있는데 요 단락에서는 제가 보기에는 이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상처를 입는 가장 큰 이유는 상처를 입는 게 아니고 자기를 부정하고 자기를 낮춰보고 이런 것들이 가장 큰 이유는 그러니까 나가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상처받지 않는 것을 찾는 겁니다. 상처를 계속 받으니까 또는 상처를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보세요. 여기 지금 그대로 표현하면 왜 사람은 자기를 싫어할까? 그 자기를 싫어하는 이유가 그 자기가 싫은 그런 모습을 실제로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나는 단점만 있다라고 자기는 생각하는데 사람이 단점만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단점, 장점이라고 하는 것은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 같은 그것에 대해서도 어떤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는 장점이 될 수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는 단점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단점, 장점은 상대적인 겁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그런 것들은 얼마든지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온통 단점이라고 생각하는 거는 자기가 그렇게 규정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단점이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그게 여기서는 이렇게 일종의 어떤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다. 그 목적은 내가 다른 사람하고 이렇게 관계를 맺었을 때 그 사람으로부터 상처받을 걸 미리 걱정하는 거예요. 미리. 그래서 어떤 사람과 가까워지거나 관계를 맺게 되는 것 자체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자기 나름대로의 합리화의 방법이죠. 그렇죠? 자기 장점을 찾아내서 난 이런 거 못해. 나는 사람들한테 인기도 없는 사람이야. 난 못생겼어. 난 키도 작아. 난 말도 잘 못해.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하다 보면 나가서 말하는 거 이런 거 안 해도 되잖아요. 나 말 못하는 사람이니까, 말 못하는 사람이니까 안 하고, 물러나고, 자기가 잘생기지 않았으니까, 뭐, 자신있게, 뭐, 자기를 이렇게 그걸 하지 않아도 되고, 이런 그거라는 겁니다. 일종의, 사람이 가지는 자기에 대한 부정적인 그런 것들에 대한 나름대로의 풀입니다. 아들러가 시도했던 그 방법 그대로를 따라와서 어느 정도는 일리가, 어떤 부분은 적용하는 게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게 다는 아니죠. 사실 사람들이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한 면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책이란 건 항상 그런 거예요. 어떤 이론적인 틀이나 생각의 틀 속에서 그 틀 안에 들어가 있는 부분에서 이렇게 답을 제시하고 문제를 제시하는 것. 심리학자, 이런 사람이 한두 명 뿐이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아들러가 생각하는 방식은 이런 거다. 그리고 이런 걸 읽을 때는 자기 안에 또 한번 넣어놓고 생각을 해보시면 됩니다. 내가 이런 부분들이 혹시 있지 않나라는 생각. 그리고 그런 데서 지금 여기 해결하고 있는 방법, 지금 용기부여란 용어를 썼는데 아들러 심리학에서 굉장히 중요한 용어입니다. 용기부여라고 하는 거야. 우리가 미국에 옛날에 9.11 일어났을 때 다 무너지거나 새로 안 올렸죠. 그라운드 제로라 그러나요? 그대로 남겨놓고 있는 거죠.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람들도 자기가 자기의 단점을 생각하고 쪼그라들기 시작하면 사람은 지하로 파고 들어갑니다. 계속 파고 들어가죠. 그게 더 자기를 힘들게 만들 수 있고요. 그럴 때 할 수 있는 방법은 뭡니까? 이 그라운드 제로를 확보하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자기 지금 상황, 그걸 그대로 인정하는 거죠. 그냥 그대로 이게 가치평가는 나중에 내려지는 거니까, 자기가 부여하는 그런 거니까,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그대로 그냥 받아들이고, 거기서부터 해야 이렇게 쌓아 올라갈 수 있는 거죠. 제가 보기에는 이 부분은 그야말로 그라운드 제로를 확보하는 겁니다. 거기서부터 차근차근 쌓아 올라, 아니면 최소한 더 지하로 내려가지 않는 상태가 될 수 있는 거니까요. 그죠? 그리고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을 때 옆에서 조언해 줄 수 있는 것도 이게 납니다, 사실. 그러니까 자기 때문에 힘들어하거나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힘들어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 옆에서 그걸 다 풀어줄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마다 그게 다른 거니까. 그러니까 해줄 수 있는 가장 적절한 조언이 저는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이 그 사람 자신에 대해서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게 만들고요. 그 다음에 그걸 기반으로 해서 걸음을 이렇게 위축되지 않게 걸음 하나를 더 나갈 수 있게 만드는 거. 한 발짝을 내딛는 걸 이 사람은 용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인정한 상태에서 인간은 언제나 자기의 현재의 나보다 더 나은 내가 되는 게 가장 중요한 목표일 수 있습니다. 누구나 다. 그러려면 자기를 인정하고 자기를 받아들여야만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죠. 그렇게 해주는 게 용기부여고요. 아들러의 이론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가 용기부여입니다. 자기 자신에게도 그렇고 다른 사람에게도 그렇고 그런 부분들 좀 생각해 보시면 지금 읽었던 장이 그런 대로 의미가 있는 장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구절, 두 분이서. 이 구절은 짧습니다. 얼마 안 됩니다. 그러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잠깐만요. 이건 그냥 흘려들을 수 없는 말인데요. 고민을 없애려면 우주 공간에서 그저 홀로 살아가는 수밖에 없다라니 무슨 뜻입니까? 혼자 살아간다면 세찬 고독에 마주하게 될 텐데요. 고독을 느끼는 것은 자네가 혼자라서가 아닐세. 자네를 둘러싼 타인, 사회, 공동체가 있고 이러한 것들로부터 소외되고 있다고 느끼기 때문에 고독한 거지. 우리는 고독을 느끼는데도 타인을 필요로 한다네. 즉 인간은 사회라는 맥락 속에서 비로소 개인이 되는 것에 정말로 혼자라면 다시 말해 우주 공간에 단 한 명만 존재한다면 개인도 아닐 뿐더러 고독도 느끼지 않는다는 말씀인가요? 아마 고독이란 개념조차 없을 걸세.
말도 필요 없고 논리나 상식도 필요 없게 되겠지. 하지만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어. 비록 무인도에 살지라도 머나먼 바다 저편에 있는 누군가를 떠올리지. 혼자 있는 밤일지라도 누군가가 새끈새끈 자는 소리에 귀를 기울인다네. 어딘가에 누군가가 있는 한 고독이 닥치게 되어 있어. 하지만 방금 전에 하신 말씀은 바꿔 말하면 우주 공간에서 혼자서 살아갈 수 있다면 고민은 사라진다라는 뜻이 되지 않습니까? 논리상으로는 그렇지. 어쨌든 아들러는 인간의 고민은 전부 인간관계에서 비롯된 고민이다라고 단언했으니까. 네? 지금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몇 번이고 말해주지. 인간의 고민은 죄다 인간관계에서 비롯된 고민이다. 이는 아들러 심리학의 근저에 흐르는 개념일세. 만약 이 세계의 인간관계가 사라진다면 그야말로 우주 공간에는 단 한 사람만 존재하고 다른 사람이 사라진다면 온갖 고민도 사라질 걸세. 엉터리예요. 그딴 것은 학자의 개변에 불과합니다. 물론 인간관계를 없애는 것은 불가능하네. 인간은 본질적으로 타인의 존재를 전제로 하네. 다른 사람과 떨어져서 사는 것은 원리적으로는 불가능해. 우주 공간에서 혼자 살아갈 수 있다면이라는 전제가 성립할 수 없는 것은 자네가 말한 대로야. 제가 말한 것은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분명히 인간관계는 중요한 문제겠죠. 그건 인정합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인간관계에서 비롯된 고민이라니 아무리 그래도 너무 극단적인 논리입니다. 선생님은 인간관계에서 벗어난 고민, 개인이 개인으로서 몸부림치고 괴로워하는 고민, 자기 내면을 향한 고민을 모조리 부정하시는 겁니까? 개인에 국한되는 고민, 이를테면 내면의 고민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아. 어떤 종류의 고민이든 거기에는 반드시 타인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지. 선생님 그러고도 선생님이 철학자입니까? 뭐? 인간에게는 인간관계 같은 것보다 훨씬 고상하고 훨씬 위대한 고민이 존재합니다. 행복이란 무엇인가, 자유란 무엇인가, 인생의 의미란 무엇인가, 바로 고대 그리스 일의 철학자들이 끊임없이 탐구해온 주제들이 아닌가요? 그런데 뭐라고요? 인간관계가 전부다? 어쩌면 그렇게 속물 같은 답변을 하실 수가 있죠? 철학자들이 들으면 어이없어 할 겁니다. 그렇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야겠어. 네, 설명해 주세요. 선생님이 자신이 철학자라고 생각하신다면 이 부분을 똑바로 설명해 주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곤란해요. 똑바로 앉게. 그 아랫부분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철학자는 말했다. 자네는 대인관계를 두려워한 나머지 자기 자신을 싫어하게 된 것이라고. 자신을 싫어함으로써 인간관계로부터 도망친 것이라고. 그 지적은 청년을 크게 동요시켰다.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심장을 꿰뚫는 듯한 말이었다. 하지만 인간의 고민이 전부 인간관계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주장에는 절대 동의할 수 없었다. 아들러는 인간이 안고 있는 문제를 사소한 것으로 치부했다. 하지만 나는 그런 세속적인 고민을 괴로워하는 것이 아니다. 세속적인 그런 고민, 이제 뭐 이 청년이 생각하고 있는 거겠죠. 자기가 생각하는 고민들은 인간관계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다. 뭐 이 장 같은 경우에는 일단 인간관계의 고민은 인간이 가지는 고민들은 아들러의 견해에 따르면 100% 인간관계에서 생기는 것들이다 정도의 문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짧게 줬어. 자기가 철학자 해봐. 해봐봐. 한 구절 더 읽어볼까요? 이제 열등감, 그 다음 우월감, 뭐 열등 컴플렉스 이런 거에 대한 이야기가 조금 나옵니다. 가봅시다. 듣기 좋네. 목소리 좋습니다. 예. 그러면 인간관계에 대해 조금 시각을 달리해서 이야기를 나눠보지. 자네는 열등감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 있나? 뭐 그런 바보 같은 질문을 하세요. 지금까지 제 얘기를 들어서 아시잖아요. 저는 열등감으로 똘똘 뭉친 남자라고요. 구체적으로 어떤 열등감이지? 예를 들어 신문 등을 통해 저와 비슷한 또래가 활약하는 모습을 보고 있으면 이루 말할 수 없는 열등감을 느껴요. 같은 시간을 살아온 누군가는 저렇게 활약하고 있는데 대체 나는 뭘 하고 있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요. 친구의 행복한 모습을 볼 때도 축복해주고 싶은 마음보다 질투와 초조함이 앞섭니다. 주근깨로 뒤엎인
뒤덮인 얼굴도 마음에 들지 않고 학력이나 직업, 연봉 등 사회적 지위에 대해서도 심한 열등감을 느낍니다. 뭐 온몸이 열등감으로 똘똘 뭉쳤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알겠네. 참고로 말하자면 열등감이란 단어를 현재 통용되는 맥락으로 처음 쓴 사람이 아들러라고 알려져 있네. 그건 몰랐는데요. 아들러는 열등감을 민더 베르티히 카이트 게필이라고 했는데 독일어로 가치가 더 적은 느낌이라는 뜻이지. 즉 열등감이란 자신에 대한 가치 판단과 관련된 말이지. 가치 판단이요? 부정적일 때는 나는 가치가 없다. 이 정도 가치밖에 안 돼. 라는 느낌으로 쓰이지. 아, 그 느낌이라면 제가 잘 압니다. 제가 바로 그래요. 나 같은 건 살아있을 가치도 없다면서 날마다 스스로를 탓하죠. 그러면 내 열등감에 관해 말해볼까? 자네는 처음에 나를 보고 어떤 인상을 받았나? 신체적인 특징을 말해본다면? 그러니까 그게 무신하던데. 기탄 없이 솔직하게 말해보게. 그게 상상했던 것보다 몸집이 작구나 싶었습니다. 고맙네. 내 키는 155cm일세. 아들러도 나와 비슷했다더군. 예전에 나는 내 나이가 자네만 했을 때 키가 작은 것이 이만저만 고민이 아니었네. 남들만큼만 키가 크면 딱 20cm만, 아니 10cm만 더 커도 뭔가 달라지지 않을까? 더 즐거운 인생이 기다리고 있지 않을까 했지. 이런 생각을 친구한테 털어놓았더니 쓸데없는 소리라고 일축해버리더군. 너무하다. 뭐 그런 사람이 다 있어. 뒤이어 그 친구는 이렇게 말했네. 키는 커서 뭐하려고. 너는 사람을 편하게 하는 재능이 있잖아. 생각해보니 그렇더군. 체격이 크고 우락부락한 남자는 그 자체로 상대방에게 위압감을 주지. 하지만 나처럼 체구가 작으면 상대방도 경계심을 풀지. 그렇구나. 과연 체구가 작다는 것은 내게도 주변 사람에게도 괜찮은 일이구나 하고 생각하게 됐지. 즉 같이 전환을 하게 된 걸세. 이후로는 키에 관해서는 더는 고민을 하지 않았네. 하지만 그건 끝까지 듣게. 여기서 중요한 것은 155cm라는 내 키가 열등하지 않았다는 점이 있어. 열등하지 않았다고요? 실제로 뭔가가 결여되었거나 뒤처진 것이 아니었다는 뜻일세. 분명히 155cm라는 키는 평균보다 작아. 게다가 객관적으로 측정된 숫자라서 언뜻 보면 열등하게 느껴지지. 하지만 문제는 그 키에 내가 어떤 의미를 부여하느냐, 어떤 가치를 주느냐 하는 점이지. 무슨 뜻이죠? 내가 내 키에 대해 느낀 열등감은 어디까지나 타인과의 비교, 다시 말해 인간관계를 통해 만들어낸 주관적인 감정이었네. 만약 비교해야 할 타인이 존재하지 않았다면 나는 내 키가 작다는 생각 따위를 하지도 않았을 테니까. 자네도 지금 이런저런 열등감에 괴로워하고 있겠지. 하지만 그것은 객관적인 열등성이 아니라 주관적인 열등감이라는 것을 이해하게. 키에 관한 문제조차 주관이 개입하지. 요컨대 우리를 괴롭히는 열등감은 객관적 사실이 아니라 주관적 해석이라는 건가요? 그렇지. 나는 너한테는 사람을 편안하게 하는 재능이 있잖아. 라는 친구의 말을 듣고 한 가지 깨달음을 얻었네. 내 키도 사람을 편안하게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위협감을 주지 않는다는 관점에서 보면 나름대로 장점이 된다는 것을. 물론 이는 주관적인 해석일세.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내 마음대로 생각하는 거지. 그런데 주관적으로 생각하면 좋은 점이 하나 있네. 자신의 뜻대로 선택이 가능하다는 점. 내 키를 장점으로 볼 것인가 단점으로 볼 것인가 하는 것은 모두 주관에 달린 문제라서 나는 어느 쪽이나 선택할 수 있지. 생활 양식을 다시 선택하라던 논의가 생각나는데요. 그래, 우리는 객관적 사실을 움직이지는 못해. 하지만 주관적 해석은 얼마든지 움직일 수가 있지. 우리는 주관적인 세계에 살고 있네. 이에 관해서는 첫날에 말했을 거야. 네, 여름이든 겨울이든 18도를 유지하는 우물물에 비유해서요. 그럼 열등감을 가리키는 독일어 민더벨티히카이트 게필을 떠올려보게. 방금 전에 나는 그 단어가 가치 판단과 관계 있다고 말했네. 그렇다면 대체 가치란 무엇일까? 예를 들어 비싼 값에 거래되는 다이아몬드 혹은 돈. 우리는 여기에 어떤 가치를 매기고 1캐럿에 얼마라거나 물가가 어떻다고 말하네. 하지만 다이아몬드 같은 건 관점을 바꾸면 한낱 돌멩이에 불과하지. 뭐 이런 상으로는 그렇죠. 유컨대 가치란 사회적인 맥락에서 성립하는 거라네. 1달러짜리 지폐에 주어진 가치는 상식의 하나이긴 하지만 객관적으로는 가치가 없지. 인쇄물로서 원가를 고려해도 1달러어치의 가치도 없다네. 만약 이 세계에 나를 제외하고 아무도 존재하지 않는다면 나는 1달러짜리 지폐를 난로에 던져놓고 불을 지필 거였어. 코를 풀지도 몰라. 그와 같은 논리로 내 키에 관해서도 고민할 필요가 없었던 거지. 이 세계에 나를 제외하고 아무도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래, 가치의 문제도 최종적으로는 인간관계로 환원되는 거지. 모든 고민은 인간관계에서 비롯된 고민이라는 말과도 연결되는군요. 그렇지. 이건 뭐 어느 정도 다른 설명 크게 필요하지 않을 것 같긴 한데 열등성하고 열등감은 좀 다르다. 네.
열등성은 뭐 누구나 가지고 있는 인간의 뭐 인간이 처음 태어났을 때 어른보다 잘 뛰어다니지 못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한두 살일 때 잘 뛰어다니는 형들을 보면 그거는 일종의 열등성이고 거기서부터 열등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런 열등감은 걔를 성장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죠. 저 잘 뛰어다니니까 나도 저렇게 해야지. 막 뻘뻘뻘뻘 기기도 하고, 그죠? 그런 의미에서 열등감이라고 하는 자체가 문제가 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그리고 이전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그 기관 열등성이라고 해서 눈이 안 보이는 사람은 대신에 다른 어떤 감각들이 예민해지는, 그죠? 뭐, 눈 안 보여서 음악적인 재능이 더 풍부하게 발현된 뭐 베토벤 같은 사람도 있고요, 그죠? 뭐 그래서 기관 자체가 어떤 열등한 부분이 있을 때 다른 기관들이 그 열등성을 극복하기 위해서 애를 쓴다. 그러니까 물리적으로도 그렇다. 그리고 정신적으로도 마찬가지다. 인간은 그 열등한 부분이 있을 때 그 열등감을 극복하기 위해서 더 애를 쓰게 된다. 열등감 자체가 인간으로 하여금 또는 어떤 한 사람으로 하여금 더 분발하게 만드는 계기가 된다. 그런 측면에서 열등감을 이해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게 열등감 컴플렉스라고 하는 게 돼버리면 그거는 자기 안에서의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상대와의 비교를 통해서 열등감이 자기를 짓누르는 그런 단계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자기를 갉아먹는 단계. 더 나아질 수 있는 어떤 자극이 되는 게 아니고 자기를 갉아먹는 단계에 들어가게 되는 거. 그런 건 열등감, 여기요. 열등 콤플렉스라는 표현을 씁니다. 열등 콤플렉스 용어를 조금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들어가시거나 다음에 읽을 때 그러니까 열등성, 열등감, 열등 콤플렉스 요거 조금 다른 개념들입니다. 뒤에 이제 그런 내용들이 이어집니다. 좀 쉴까요? 네. 9시네. 잠시 쉬었다가 한두 단락 정도만 더 읽고 오늘 넘어가서 볼까요? 변명으로서의 열등 콤플렉스. 열등 콤플렉스라는 표현이 등장했습니다. 그죠? 예. 하지만 열등감을 정말로 인간관계의 문제라고 단언할 수 있을까요? 예를 들면 사회적으로 성공했다고 여겨지는 사람, 다시 말해 인간관계에서 비교를 해줄 필요가 없는 사람에게도 어느 정도의 열등감이 있잖아요. 엄청난 부를 쌓은 사업가도, 누구나 부러워하는 절세 미녀도, 혹은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딴 운동선수도 모두 열등감에 시달리고 있어요. 적어도 내 눈에는 그렇게 보여요. 이것은 어떻게 생각해야 하죠? 아들러도 열등감은 누구에게나 있다고 인정했네. 열등감 자체는 조금도 나쁜 게 아니었어요. 그러고 보면 인간은 왜 열등감을 느끼는 걸까요? 그건 순서대로 이해할 필요가 있어. 우선 인간은 무기력한 존재로 이 세상에 태어났네. 그리고 무기력한 상태에서 벗어나려는 보편적인 욕구를 갖고 있지. 아들러는 이를 우월성 추구라고 했네. 우월성 추구요? 여기서는 간단히 향상되기를 바라는 것, 이상적인 상태를 추구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될 거야. 예를 들어 아장아장 걷는 아기는 두 발로 서게 되고 말을 배워서 주변 사람들과 자유로이 의사소통을 하게 되지. 우리는 모두 무기력한 상태에서 벗어나기를 바라고 더 나아지길 바라는 보편적인 욕구를 갖고 있네. 인류사 전체를 보자면 과학의 진보도 우월성 추구라고 할 수 있고. 그렇군요. 그래서요? 이와 대조를 이루는 것이 열등감일세. 인간은 누구나 더 나아지길 바라며 우월성을 추구하지. 그래서 어떠한 이상과 목표를 내걸고 그것을 향해 전진한다네. 하지만 거기에 도달하지 못하면 내가 뭔가 모자라다고 느끼게 돼. 요리사의 경우 그 뜻이 높으면 높을수록 여전히 서투르다. 더 깊은 맛을 내야 한다는 식으로 일종의 열등감을 안고 있지. 그렇죠. 아들러는 우월성 추구도 열등감도 병이 아니라 건강하고 정상적인 노력과 성장을 하기 위한 자극이다 라고 말했네. 열등감도 제대로만 발현하면 노력과 성장의 촉진제가 되는 거지. 열등감을 도약의 발판으로 삼는 건 거군요.
그렇지. 인간은 내면에 자리한 열등감을 없애기 위해 더욱 전진하려고 하네. 현재에 만족하지 않고 한 발이라도 더 앞으로 나아가려고 하고 더 행복해지려고 하네. 열등감이 이런 방향으로 나간다면 아무 문제가 없어. 그런데 한 발 내디딜 용기도 내지 못하고 상황은 현실적인 노력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어차피 나 같은 건 어차피 열심히 해봤자 라며 포기하는 사람들 말이야. 아, 맞아요. 열등감이 심하면 누구나 부정적이 돼요. 어차피 나 같은 건 하고 생각하게 돼요. 그게 열등감이잖아요. 아니, 그건 열등감이 아니라 열등 컴플렉스야. 콤플렉스? 그게 그거 아닌가요? 주의하게. 현재 우리 사회에서는 콤플렉스란 말이 열등감과 같은 말처럼 쓰이고 있지. 나는 헛구풀이 콤플렉스라거나 그 남자는 학벌 콤플렉스가 있어요 라는 식으로 말이야. 이건 완전히 잘못 쓰고 있는 거라네. 원래 콤플렉스란 복잡하게 얽힌 도착적인 심리 상태를 표현하는 용어로 열등감과는 관계가 없네. 예를 들어 프로이드가 제기한 오디푸스 콤플렉스만 봐도 동성부모에 대한 도착적인 대항심이라는 맥락으로 파악되지. 아, 확실히 마더 콤플렉스나 파더 콤플렉스의 도착의 뉘앙스가 있네요. 마찬가지로 열등감과 열등 콤플렉스도 혼동하지 말고 정확하게 구분해서 써야 하네. 구체적으로 어떻게 다른데요? 열등감 자체는 그다지 나쁜 게 아닐세. 이것은 이해했지. 아들도 말했듯이 열등감은 노력과 성장을 자극하는 계기가 되기도 하니까. 가령 학력에 열등감을 느껴 나는 학력이 낮다. 그러니 남보다 몇 배 더 노력하자 라고 결심한다면 도리어 바람직하지 않나. 하지만 열등 콤플렉스는 자신의 열등감을 변명거리로 삼기 시작한 상태를 가리킨다네. 구체적으로는 나는 학력이 낮아서 성공할 수가 없다라고 하거나 나는 못생겨서 결혼할 수가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지. 이렇게 일상생활에서 A라서 B를 할 수 없다라는 논리를 내세우는 것은 이미 열등감의 범주를 벗어난 것이에요. 그건 열등 콤플렉스지. 아니, 방금 선생님이 든 사례들은 확실히 인과관계가 있어요. 학력이 낮으면 취직 자리도 출세의 기회도 얻지 못해요. 사회적으로 낮게 평가받고 성공하지 못한다고요. 이것은 핑계도 뭣도 아니고 엄연한 사실이잖아요. 틀렸네. 왜요? 왜죠? 어디가 틀렸다는 건가요? 자네가 말한 인과관계에 관해 아들은 무림한 인과법칙이라는 용어로 설명하고 있네. 원래 어떤 인과관계도 없는 것을 마치 중대한 인과관계가 있는 것처럼 스스로에게 설명하고 납득한다고 말이야. 며칠 전에도 내가 결혼하지 못하는 이유는 어린 시절에 부모님이 이혼한 탓이에요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었네. 도의대의 원인론 관점에서 보자면 부모의 이혼은 큰 트라우마이자 그 사람의 결혼관과 밀접한 인간관계에 놓여있지. 하지만 아들레는 목준론자 입장에서 그것을 무림한 인과법칙이라며 경계했네. 하지만 현실에서는 학력이 높은 사람이 사회적으로 쉽게 성공한다고요. 선생님도 그 정도 세상 돌아가는 이치는 아시잖아요. 문제는 그런 현실을 어떻게 직시하느냐 하는 것이세. 가령 자네가 나는 학력이 낮아서 성공할 수 없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성공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성공하고 싶지 않은 것으로 봐야겠지. 성공하고 싶지 않다고요? 무슨 논리예요? 간단히 말해 한 발 앞으로 내미는 것이 무서운 거지. 현실적인 노력을 하고 싶지 않다. 지금 누리고 있는 즐거움, 예를 들면 놀거나 취미를 즐기는 시간을 희생해서까지 변하고 싶지 않다. 즉 생활 양식을 바꿀 용기가 없는 거라네. 다소 불만스럽고 부자연스럽지만 지금 이대로가 더 편한 거지. 조금 극단적인 느낌은 들지만 이렇게 안으로 깊이 파고 들어가면 이런 요소는 분명히 있습니다. 제가 모르겠어요. 이게 제 판단인지 어떤 판단을 내릴 때는 저는 항상 그렇습니다. 제 안에 들어와서 내가 이런 부분이 있나 이렇게 따져보거든요. 다른 사람들은 알 수가 없죠.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조금 극단적입니다만,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 대해서 열등감을 느끼는 이런 부분들이 사회적 구조나 이런 것들의 원인을 두고 있는 부분들도 상당히 강하거든요. 뭐 학력적인 부분 이런 것들도.
그러니까 사회 자체가 구조화되어서 학력이 낮은 사람이 진출할 수 있는 그 틈을 닫아버린다거나 아주 통로가 얇아지는 이런 것들은 분명히 존재를 합니다. 그렇게 보면 이 청년처럼 생각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그죠? 근데 그 얇아진 통로라고 하지만 통로가 아예 없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걸 뚫고 올라가는 사람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분명히 아들러가 분석하고 있는 그런 형태로 파악해 볼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파악한다고 해서 우리가 생활하고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 부정적인 것이냐? 그렇진 않거든요. 아들러가 생각하는 방식을 따라간다면 오히려 도움이 되면 됐지 어떤 사람을 힘들게 하고 더 힘들게 하거나 그렇진 않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예. 그러니까 아들러의 생각에 어느 정도 저는 뭐 동의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스스로 판단을 한번 내려오시기 바랍니다. 그런 것들이 책 읽을 때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그런 겁니다. 자기 안에 한번 넣어보는 겁니다. 자기 주변과 한번 대비시켜 보고, 그리고 그게 어떤 부분에서는 그것으로 설명하지 못할 요소들이 훨씬 더 많거든요. 그런 부분도 한번 찾아보고 이러면 자기 의식이 조금 더 확장이 됩니다. 문제를 바라보는 것들. 책 꼭 그대로 따라갈 필요 없잖아요. 그죠? 그런 그 시도를 조금씩 해 나가면 세상을 보는 시각들이 훨씬 넓어집니다. 오늘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간도 꽤 돼가지고 좀 더 많이 볼 수 있었으면 좋은데 다음 시간에 더 많이 보죠. 족발 때문에. 예. 아니요, 족발 먹어도 괜찮았고요. 예. 차렷. 경례. 감사합니다. 아, 예. 이 책이 비록 뭐 약간의 자기계발서의 성격은 있지만